여러분, 물고기 한 종이 한 나라의 어업을 통째로 위협할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지만 지금 그리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새벽 바다로 나간 어민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면 잡혀 있어야 할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갈기갈기 찢긴 그물만 올라옵니다. 유럽이 바다의 재앙이라 부르며 치를 떠는 정체불명의 생물 때문이죠. 그런데 유럽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없애려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온 별미로 여겨왔습니다. 도대체 같은 생물을 두고 왜 한쪽에선 재앙이 되고 한쪽에선 별미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복어입니다. 우리가 복국으로 즐겨 먹는 바로 그 복어 맞습니다. 이야기는 그리스 크레타 섬 어부들의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이분들은 매일 밤 바다에 그물을 쳐두고 다음날 새벽 끌어올려 생계를 잇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물을 건져 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잡혀 있어야 할 생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물에는 주먹이 드나들 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손가락만큼 굵은 밧줄이 두 동강 나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복어였어요. 여러분, 복어 입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작고 동그란 얼굴과 달리 이빨이 마치 새 부리처럼 단단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이빨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뜯어먹다가 그물이며 밧줄이며 죄다 끊어놓는 거죠. 한 어부는 망가진 어구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바다의 재앙이에요. 닷새만 지나면 장비를 통째로 갈아야 해요.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고 어디를 봐도 앞이 캄캄합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서 보낸 어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절망이 너무 짙게 묻어있죠. 그런데 이 복어, 원래 지중해에 살던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고향은 저 멀리 홍해와 인도양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슬금슬금 지중해로 넘어왔고 따뜻해진 바닷물을 만나 폭발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 바다에서 이 복어가 처음 공식 확인된 건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낯선 손님 하나 왔구나 정도로 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 됐습니다. 크레타 섬은 물론이고 그리스 거의 모든 해역에서 때로 발견될 만큼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거죠. 피해는 그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어는 가리는 게 없는 잡식성이라 물고기든 새우든 오징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러니 어부들이 정작 잡고 싶은 생선은 씨가 마를 지경이 됐어요. 손해를 돈으로 따져보면 더 막막합니다. 그리스 해양연구진은 작은 어선 한 척이 1년에 약 8,500유로,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본다고 추산했습니다. 찢어진 그물 새로 사랴, 부서진 장비 고치랴, 잡는 양은 줄어들랴, 삼중고에 시달리는 셈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복어를 잡아 없애는데 보조금이라도 달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어가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독입니다. 복어 몸속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신경독이 들어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맹독이라 유럽 연구진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유럽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저 복어와 우리가 복국집에서 먹는 복어가 과연 같은 복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집안, 그러니까 친척벌은 맞습니다. 조금 더 풀어볼게요. 식약처에 따르면 전 세계의 복어는 100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건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복어는 딱 21종이에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처럼 귀에 익은 이름들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용 21종 안에는 은밀복, 민밀복, 흑밀복처럼 밀복이라 불리는 복어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밀복들은 학명을 보면 모두 라고케팔루스, 우리말로 밀복속이라는 한 가문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중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그 복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은색바늘복인데요. 놀랍게도 이 녀석 역시 똑같은 밀복속,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밀복과 같은 가문 식구였던 겁니다. 유럽이 골머리를 앓는 그 복어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밀복이 알고 보니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밀복 가문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은밀복이나 흑밀복은 식용이 허락된 종이지만
같은 밀복 가문이라도 독이 너무 강해 먹는 것이 금지된 종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그 은색 바늘복이 바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쪽에 속합니다. 사실 이 은색 바늘복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먹을 수 없는 복어예요. 다시 말해 한국은 같은 밀복 가문 안에서도 어떤 것이 안전하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를 정확히 가려내 그중 먹어도 되는 종만 골라 식탁에 올려온 겁니다. 바로 이 가려내는 눈이야말로 수백 년 복어를 먹어온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사실 유럽은 이 은색 바늘복만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독이 강한 복어든 독이 거의 없는 복어든 복어라는 생선 자체를 아예 입에 대지 않아요. 복어는 다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어떤 복어가 안전하고 어떤 복어가 위험한지, 또 같은 복어라도 어느 부위에 독이 몰려있는지 가려내려면 오랜 세월 먹어보고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복어는 그저 통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생선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종이 넘는 복어를 하나하나 살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21종을 정확히 가려냈습니다. 위험한 복어는 멀리하되 먹어도 되는 복어는 살려낸 거예요. 똑같은 복어를 두고 한쪽은 전부 피하는 길을, 한쪽은 가려서 즐기는 길을 걸어온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복어를 어떻게 또 얼마나 다양하게 먹어왔을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복어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친숙한 생선입니다. 특히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그렇죠. 부산을 한번 볼까요? 부산에서는 복국 한 그릇 하러 가자는 말을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맑게 끓인 국물에 콩나물과 미나리, 복어살을 넣은 이 복국은 부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해장 음식이에요. 전날 술을 한잔 했다 하면 다음날 아침 복국집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만큼 복어가 거창한 별식이 아니라 일상에 녹아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산만 복어를 즐기는 건 아니죠. 대구로 가면 또 색다른 복어 문화가 펼쳐집니다. 바로 복어 불고기예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낯설죠? 복어를 불고기로 먹는다니 말입니다. 뼈를 발라낸 복어살에 매콤한 양념, 그리고 콩나물과 양파, 대파를 넣고 빨갛게 볶아내는 음식인데요. 이게 어찌나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인지 대구시가 자랑하는 대구 신미, 그러니까 대구의 10가지 별미 가운데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복어 불고기, 역사도 의외로 또렷합니다. 1978년 매운맛을 좋아하는 대구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한 식당 주인이 처음 만들어낸 음식이거든요. 담백한 복국만 있던 시절에 복어를 화끈하게 즐기는 새로운 길을 연 셈이죠. 이렇게 같은 복어를 두고도 부산은 시원한 국으로, 대구는 매콤한 불고기로 발전시켰습니다. 한 가지 재료를 지역마다 제 입맛에 맞게 요리로 꽃피운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복어를 얼마나 오래 또 깊이 즐겨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따라붙죠. 독이 있는 그 위험한 생선을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시간을 수백 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600년 전 조선시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복어는 그 시절에도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사건과 함께 역사에 기록돼 있죠. 때는 세종 6년, 그러니까 1424년이었습니다. 전라도 정읍에서 묘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정을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위에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사연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성격이 꽤 포악했던 정을손이 한 집에 살던 딸과 사위를 마구 때리고 내쫓으려 하자 앙심을 품은 사위가 장인이 먹을 국에 몰래 복어독을 풀어버린 겁니다. 결국 정을손은 그 국을 먹고 숨졌고 사위는 옥에 갇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600년 전 그 시절에 이미 사람들이 복어에는 사람을 죽일 만큼 무서운 독이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독을 살인했을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렇게 위험한 줄 빤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복어를 식탁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어를 둘러싼 기록은 조선 내내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세종 때만이 아니에요. 성종 임금 시절에도 복어와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한 고을에서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고 집단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지자 신하들은 굴과 미역 같은 해산물 채취를 아예 금지하자고 건의합니다. 그런데 성종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굴이나 미역 때문이 아니라 복어를 잘못 먹어 그리 된 것이다.
임금까지 보고독의 무서움을 꿰뚫고 있었던 셈이죠. 이렇다 보니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보고는 먹자니 무섭고 안 먹자니 아까운 음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 후기의 이름난 학자 이덕무입니다. 워낙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북한산 100군데조차 오르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보고를 두고도 음식 때문에 목숨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며 끝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를 먹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이런 글까지 남겼어요. 어쩌자고 독을 삼켜 가슴에 칼날을 묻으려 하는가. 옆 사람이 말려도 어찌 제 몸을 그리 함부로 여기느냐고 말이죠. 먹다 죽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니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먹지 말라고 점잖게 타이르는 기록이 자꾸 등장한다는 건 거꾸로 그만큼 보고를 먹다 변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려도 사람들은 보고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리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보고 맛에 푹 빠져 대놓고 예찬한 인물도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봄철 보거를 게 요리와 더불어 으뜸 가는 술안주로 꼽았어요. 게다가 미식가답게 한마디 덧붙였죠. 영동이나 영남지방 보거보다 한강과 임진강에서 올라오는 황복의 맛이 한 수 위라고 말입니다. 보거 맛을 두고 산지별로 등급까지 매겼다니 그 애정이 보통이 아니죠. 보거를 향한 조선 사람들의 사랑은 단순히 입맛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생선을 안전하게 먹을까? 그 방법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분유자를 위한 생활백과인 주압충서에는 보거의 피와 알에 특히 독이 많다는 사실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조리서에는 손질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보거는 배를 가른 뒤 얼기설기 얽힌 핏줄을 칼로 일일이 떼어내고 아가미를 벌려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빼내야 독을 없앨 수 있다고 말이죠. 오죽하면 보거 한 마리에 물서말이라는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깨끗이 정성껏 씻고 또 씻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보거를 미나리와 함께 끓이면 좋다고 여겼는데 이런 조리법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볶국 문화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지금 부산 볶국집에서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 볶국을 만나는 것도 알고 보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내력을 가진 셈이죠. 자, 그러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고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를 포기하는 대신 복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했고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기록했으며 그 기술을 세대를 거쳐 전해왔습니다. 위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법을 끈질기게 배워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경험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보고 손질 기술이 지금은 나라가 인정하는 어엿한 국가 자격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사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진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먹어왔으니 이제 보거쯤은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점이에요. 보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생선이거든요. 실제로 그리 멀지 않은 일입니다. 2025년 7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한 갈치잡이 어선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이 그날 잡힌 보거를 직접 손질해 끓여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40대 선원 1명은 끝내 숨을 거뒀고 나머지 3명도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 달 앞선 6월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건물에서도 50대를 비롯한 4명이 보거를 직접 조리해 먹었다가 어지럼증과 마비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보거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고였죠. 이 두 사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보거를 직접 손질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보거독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럴까요? 보거가 품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은 치사량이 0.5mg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거 한 마리에 든 독으로 성인 약 33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 독은 주로 알과 내장, 껍질, 피처럼 특정 부위에 몰려 있는데 펄펄 끓이거나 바싹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색도, 냄새도, 맛도 없어서 일반인은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죠. 그러니 어느 부위에 독이 있는지 또 그 독을 어떻게 말끔히 제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손댔다간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위험하다고 손 놓아버린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나서서 보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길러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고조리 기능사라는 국가 자격입니다. 우리나라 조리 자격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리고 보거 이렇게 5갈래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보고가 단연 가장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이 시험을 두고 보고고시, 줄여서 복고시라고 부를 정도예요. 보고독을 제거하는 일은 워낙 전문적인 데다 사람 목숨이 걸려 있어서 다른 요리 자격과 묶지 않고 아예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보고 조리기능사 실기시험 합격률은 보통 30% 안팎에 머뭅니다. 응시자 10명 가운데 합격자는 서너 명, 나머지 6, 7명은 고배를 마시는 셈이죠. 시험장 풍경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시험은 2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고 보고의 어느 부위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감별 시험을 치릅니다. 그 다음이 진짜 관문이에요. 주어진 시간은 단 55분. 그 안에 보고의 독을 말끔히 제거하는 제독 작업을 끝내고 보고회를 뜨고 보고죽을 쓰고 껍질 초회까지 만들어내야 합니다. 손이 빠르면서도 정확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죠. 특히 독을 제거하는 과정은 채점이 매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보고 내장에 칼집이 살짝 나거나 보고살에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거든요.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아도 독을 다루는 손끝이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가차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보고조리 기능사의 최연소 합격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당시 겨우 만 11살이던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였습니다. 오랜 경력의 주방장들도 줄줄이 떨어지는 그 시험을 단 한 번의 통과에 화제가 됐죠. 게다가 이 어린 합격자는 보고독은 무섭지만 거꾸로 중독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보고를 향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건 단순히 자격증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못을 박아두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독을 제거해야 하는 보고를 조리하거나 파는 음식점은 반드시 국가 자격을 갖춘 보고조리사를 두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보고 칼을 잡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던 그 보고 손질 비법이 오늘날에는 나라가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어엿한 국가제도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 경험이 흩어지지 않고 더 단단하고 체계적인 안전망으로 다듬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보고도감까지 펴냈습니다. 어떤 보고가 식용이 가능하고 어떤 보고가 위험한지, 또 요즘 부쩍 발견되는 잡종 보고는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정리해둔 자료예요. 옛날엔 노련한 어부의 눈썰미에 기대던 일을 이제는 나라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근본적인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보고는 도대체 왜 이토록 무서운 독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보고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가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독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이 전혀 없는 보고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독이 하나도 없는 보고입니다. 보고하면 곧바로 독이 떠오르는데 독이 없다니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건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과학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본 연구진은 오래전부터 보고를 양식하는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환경 요소를 완전히 차단한 깨끗한 수조에서 보고를 길러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잘한 보고의 몸에서 독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보고라면 을에 독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그 상식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거죠. 여기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혹시 보고는 원래부터 독을 만드는 생선이 아닌 게 아닐까? 오랫동안 우리는 보고가 스스로 독을 품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보고, 몸속의 테트로도톡신은 보고가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바다 깊은 곳, 먹이사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무서운 독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바닷속에 사는 특정 박테리아예요. 비브리오, 쉐어넬라, 알테로모나스 같은 이름의 박테리아들이 이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박테리아가 만든 독이 어떻게 보고 몸까지 흘러 들어갈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박테리아가 독을 만들면 그 독은 바다 밑바닥에 사는 작은 생물들 몸속에 쌓입니다. 플랑크톤이나 개찌렁이, 불가사리, 작은 고둥 같은 녀석들이죠. 보고는 바로 이 작은 생물들을 즐겨 잡아먹는 포식자예요. 그러니 독이 든 먹이를 계속 먹다 보면 그 독이 보고 몸속에 차곡차곡 모이고 점점 더 진하게 농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보고는 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독을 모으는 존재였던 셈이죠. 그래서 같은 보고라도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독의 양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자란 보고와 자연 그대로의 바다에서 온갖 먹이를 먹고 자란 보고는 독성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한 것이 무독 양식입니다. 독을 만드는 박테리아와 독이 든 먹이를 완전히 차단한 깨끗한 수조에서 인공사료만 먹여 보고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독이 몸에 쌓일 통로가 아예 막혀버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길러낸 양식 보고에서는 독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요. 이 무독 보고에게 다시 독이 든 먹이를 주자 신기하게도 보고 몸에 독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의 독이 타고난 게 아니라 먹이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일본 오이타현의 우스키라는 마을은 이렇게 독 없이 키운 보고를 파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부산을 비롯한 보고 전문점에서 쓰는 보고도 상당수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해요. 미국 CNN조차 한국의 보고 문화를 소개하면서 독이 없는 사료로 키운 양식 보고는 독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식 보고라고 해서 무조건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한 양식업체 관계자는 양식 보고라도 먹이에 따라 독이 생길 수 있고 자연산 보고와 닿으면 독이 옮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식이라는 말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듭 당부합니다.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반드시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손질한 보고만 드시라고요. 결국 보고독은 보고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와 먹이 그리고 바다 환경이 함께 빚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보고가 독을 어떻게 품게 되는지 그 원리가 밝혀지자 과학자들은 또 다른 현상에 주목하게 됐어요. 원래 보고가 거의 살지 않던 지중해 바다에서 갑자기 때로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이 보고가 원래 홍해와 인도양 출신이고 수에즈 운하를 타고 넘어왔다고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운하가 어떻게 150년 넘는 시간을 건너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는지 아직 자세하게는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869년에 문을 연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곧장 잇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지 않고도 유럽에서 인도양으로 단숨에 갈 수 있게 된 그야말로 인류 교통사의 혁명이었죠. 그런데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운하가 훗날 유럽 바다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통로가 될 줄은 말이에요. 원래 홍해와 지중해는 서로 완전히 다른 바다였습니다. 둘 다 바다이긴 해도 사는 생물이 전혀 달랐죠. 그래서 홍해에 살던 생물들은 지중해로 넘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중간이 육지로 꽉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그 막힌 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홍해와 인도양의 바다 생물들이 운하를 타고 지중해로 넘어오는 현상을 학자들은 레세피안 이주라고 부릅니다. 운하 건설을 이끈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에요. 오늘날 동지중해는 지구상에서 외래종이 가장 많이 침입한 바다로 꼽힙니다. 무려 600종이 넘는 비토착 생물이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보거, 은색 바늘복도 바로 이 레세피안 이주를 통해 넘어온 손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운하가 뚫렸다고 해서 보고가 곧장 지중해를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운하가 열린 게 1869년인데 정작 이 보고가 지중해에서 처음 공식 확인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무려 130년 넘게 잠잠했던 셈이죠.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그것도 21세기에 들어서야 포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걸까요? 그 답의 중심에는 바로 지구온난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중해의 바닷물 온도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이 보고에게 데워진 지중해는 더없이 살기 좋은 새 보금자리가 되어준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의 수온 상승이 이 보고가 운하를 건너 지중해에 자리 잡는 것을 거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운하가 열린 뒤로도 한참을 정착하지 못하던 보고가 바다가 따뜻해지자 비로소 털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에게는 또 하나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새로 들어온 지중해에는 이 보고를 잡아먹을 만한 천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자연이라는 건 절묘한 균형으로 굴러갑니다. 어떤 생물이 늘면 그걸 잡아먹는 생물도 함께 있어서 숫자가 조절되죠. 그런데 낯선 바다에 처음 발을 들인 외래종에게는 이 균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적에게 잡아먹힐 일도 없고 먹잇감은 넘쳐나고 경쟁자도 마땅치 않으니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세상이 펼쳐진 셈이죠. 그 결과 은셋바늘복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과학자들의 관찰 대상에 불과했던 이 보고가 어느새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칫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물론 터키 같은 지중해 여러 나라에서 이 보고가 때로 발견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키프로스와 터키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민들이 이 보고를 잡아오면 1kg당 돈을 쳐주는 보상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프로스에서는 이 제도가 시작된 지 2년도 안 돼 100톤이 넘는 보고가 바다에서 걸러졌다고 해요. 그리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 유럽연합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보고는 지중해를 넘어 흑해까지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은색바늘복이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유럽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보고의 독이 한쪽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죽음의 독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보고독, 그러니까 테트로도톡신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독은 우리 몸에 신경이 보내는 전기 신호를 딱 끊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보고 중독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신경 신호가 막히면서 온몸이 마비되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신경 신호를 끊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통증 신호도 끊을 수 있다는 뜻 아닐까? 바로 이 발상에서 보고독을 진통제로 쓰려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이 보고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진통제, 심지어 아스피린이나 모르핀보다도 훨씬 강력한 진통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말기암 환자의 통증 치료예요. 암이 깊어지면 환자들은 말로 다 못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지금은 주로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로 그 통증을 다스리는데 문제는 이런 약들이 중독성이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그런데 보고독을 이용한 진통제는 이 마약성 진통제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암 환자의 통증을 두고 보고독의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시험까지 진행됐어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의 1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165명이 참여한 꽤 큰 규모의 연구였죠.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보고독 성분을 투여받은 환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가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가짜 약을 받은 쪽은 35%에 그쳤습니다. 진짜로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확인된 셈이에요. 게다가 보고독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금단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이 오히려 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나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보고독이 항암 효과와 말기암 환자의 통증 완화, 또 국소마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나라에서는 진통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도 결코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고순도 보고독을 뽑아내는 추출법이라든가 이 독을 신경통증 치료와 북소마취에 활용하는 방법을 두고 특허가 출원되는 등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보고를 가장 즐겨 먹는 나라답게 보고를 다루는 우리의 관심이 식탁을 넘어 의학 연구로까지 뻗어가고 있는 셈이죠. 다만 솔직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아직 보고독이 정식 진통제나 항암제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워낙 독성이 강하다 보니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적정 용량을 찾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단계죠. 그러니 보고독이 곧 만병통치약이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이 독을 향한 과학자들의 시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연산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이 보고독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방법까지 개발됐어요. 약으로 쓸 원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보고독은 무섭긴 해도 우리 몸의 세포를 직접 파괴하거나 썩게 만드는 독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중독되더라도 고비만 잘 넘기면 며칠 안에 회복되고 후유증도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덕분에 잘만 다스리면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보고 한 마리를 따라 유럽과 한국 두 개의 전혀 다른 세상을 오갔습니다. 같은 생물을 두고 한쪽은 그물이 찢기고 생계가 흔들리는 재앙을 만났고 한쪽은 아침마다 속을 풀어주는 따뜻한 별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거라는 생선 자체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법으로 일괄 금지했습니다. 독이 강하든 약하든 식용이 가능하든 아니든 보거라면 통째로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00종이 넘는 보고 가운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21종을 정확히 가려냈고 그 안에서도 독이 든 부위만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술을 수백 년에 걸쳐 갈고 닦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전부 막아버린 쪽과 위험과 안전을 가려내는 눈을 키운 쪽, 그 차이를 만든 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상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그 지혜가 오늘날 복꽃이라 불리는 국가 자격으로 그리고 죽음의 독을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 바꾸려는 연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죽음의 물고기라며 손살에 치는 그 생선을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한 끼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로까지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재앙이 되고 무엇이 보물이 되는지는 결국 그것을 마주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오늘도 부산의 어느 복국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복국 한 그릇이 누군가의 아침을 든든하게 데우고 있을 겁니다. 그 한 그릇 안에 수백 년 지혜와 우리의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는 거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